예, 안녕하십니까. 민사소송법 법원사무관시험 대비 객관식 강좌를 진행하게 된 법무사 박춘호라고 합니다. 예. 수험에 관련된 어떤 사항들,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오늘 문제부터 진행하면서 수험에 관련된 문제는 해당 부분에서 나올 때마다 제가 기억이 나지 않으면 메모라도 해와서 강좌 끝까지 다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먼저 보시죠. 처음 객관식 문제집 모든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민사사건이냐 가사사건이냐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아, 이걸 잘 물으시는구나. 예.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시면 1번 다음 중 민사사건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냐? 좋습니다. (1번) 민법 839조의 3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을 위한 사회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2번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3번 제3자를 상대로 한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4번 이혼에 수반하여 배우자의 친족이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얼핏 보면 우리가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은 다 가사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죠? 친족 상속편에 나오는 사건들이잖아.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사처럼 보이지만 민사사건인 것이 있으니 그것을 골라내라.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책에 다 있겠지만은 이혼에 수반하여 배우자의 친족이 그것도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왠지 좀 가사에서 좀 멀죠. 그죠? 가사에서 좀 멉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권, 이혼을 원인으로 약혼 해제, 이런 게 가사사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해설 부분에 박스로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물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박스에 있는 걸 가지고도 암기를 해야 되겠지만 좀 암기가 좀 편하기 위해서는 약간 느낌으로라도 민사사건과 가사사건을 구분할 줄 알고 그리고 늘 나오는 답지문이 무엇이다 라는 걸 기억해 두는 것이 객관식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사사건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죠? 가사사건. 여기는 다 가사사건이다. 그래서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혼인 예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사소송이었다. 그 다음에 혼인무효 취소 또는 이혼무효 취소, 이혼을 원인으로 인한 손배 청구까지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그 다음에 입양무효 취소, 파양무효 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한 손배 청구까지. 그 다음 839조의 3 새로 생긴 조문이죠. 그죠?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사회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새로 신설된 조문인데 거기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회행위 취소 및 그냥 가지 않죠. 사회행위 취소는 취소를 하면 원상회복 청구까지 병합해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요 박스에 요만큼 있는 것이 가사소송인데 그 중에서 이 문제에서는 민사소송을
민사 사건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골라봐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가보시죠. 그 다음 2번. 이번에는 다음 중 가사 사건이라는 것을 한번 골라봐라. 우리가 1번 문제 풀고 금방 그죠? 답은 고를 수가 있겠다. 그죠? 혼인예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배 청구. 가사 사건이 나서 골랐는데 문제는 나머지가 민사 사건이라는 거죠. 그죠? 나머지가. 그래서 여기서 그냥 물론 표를 외우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만 느낌이라도 살려두기 위해서 유류분 민사 사건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문제 정도를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겪다 보면 이런 느낌이 생깁니다. 대부분 그러면 객관식 문제 푸는 해결의 키가 되겠다.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여러분, 재산분할 청구, 상속, 민사사건입니다. 예. 상속회복 청구권, 친족 상속법 공부할 때 보면은 상속법 맨 앞에 보면 상속회복 청구권이라는 게 나와요. 누가 누구를 상대로 무슨 이유로 어떻게 청구하며 그 기간은 이러이러하다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그 주의사항이 뭐냐 하면은 이게 친족 상속편이지만 사건이 민사사건이다. 예, 그런 문장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상속순위 및 상속분에 관한 청구사건, 상속회복 청구 같은 거 민사사건이라는 거죠. 그죠? 유류분, 재산분할, 상속 요 단어들을 기억하시면서 가사사건은 이것이더라. 예, 좋습니다. 또 역시 표로 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책에 있는 표는 예, 가급적이면 문제 부분을 우리가 확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설에 있는 거는 제가 안 읽더라도 각자 정리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3번 민사사건이 아니라 이번에는 가사사건을 한번 골라봐라. 민사사건 고르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그죠? 일단 가사사건 답 골랐어.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배 청구. 아까 1번 표에서 있었어. 그죠? 근데 나머지는 민사사건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여기서 설마 형사사건을 고르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소송과 비송을 구별하라.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죠? 예. 단지 이게 사건이 민사냐 가사냐 그걸 좀 구분해 달라. 모든 각급 법원에 들어가면 종합민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직업관계상 신청 서류를 가지고 종합민원실에 가서 거기 그 실무관들한테 제출하는 게 제 일입니다. 제 직업이 법무사거든요. 예. 물론 직원들이 하기도 하지만 제가 갈 때도 많습니다. 가면은 처음에 그 법원을 출입할 때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였어요. 1번부터 몇 번 창구까지 쭉 있는데, 야, 이걸 어디 창구에다 내야 되는 건지. 처음에는 심지어는 이렇게 제출하니까, 그 실무관이 그러세요. 여기는 3번입니다. 그거는 저쪽 7번으로 가세요. 이러다. 야, 내가 명색이 법무사인데, 사건 구분도 못 하는구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예. 쉬운 거는 우리가 민사, 형사 이런 거 구분이 쉽지만 같은 민사에서 이게 가사냐, 순수 민사냐, 하물며 집행관계 됐을 때 이게 접수 창구를 굉장히 저는 어렵더라고요. 이 문제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예, 가사사건은 금방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요게 가사사건이라는 건 금방 알 수 있는데, 예,
민사사건 여기서 한 번 더 학습하고 가시죠. 상속, 유류분, 요 지문이 자주 나오네요. 이혼에 수반하여 배우자의 친족이 그것도 제3자를 상대로 한 선배 청구 할 수 있죠. 그죠? 예. 저것은 민사사건이더라. 그 다음 4번. 좋습니다. 소송 서류의 접수 사무 및 사건 기록의 편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일단은 답이 먼저 보이니까 답을 먼저 체크를 하고 나머지 지문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답이 금방 푸른 데서 답이 보여요. 그죠? 이혼에 수반하여 배우자의 친족이 제3자를 상대로 한 3번 나오는데 이제 지겹다. 그죠? 손배 청구하는 사건은 그게 아니라 민사라면서요. 그죠? 가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라면서요. 예. 일단 옳지 않은 것을 고른 다음에 나머지 지문들을 한번 읽어 보십시다. 같은 제출자로부터 여러 가지 서류를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는 모든 서류에 대해 접수인을 날인하고 전산 입력을 하여야 한다. 그렇다. 제3분할 청구권 보존을 위한 사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가사 사건이더라. 금방 공부해서 아직은 기억이 납니다. 그죠? 4번. 승계인의 소송 참가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승계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신청의 기록을 주된 소송의 기록에 합철한다. 이게 맞는 말이라는데, 그죠? 참가 신청, 소송 참가 신청의 경우에 원칙은 가철을 합니다. 가철. 일단 들어보십시오. 일단 원칙은 가철을 하지만 그 참가 신청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 그죠? 다툼이 있을 때는 가철이 아니라 합철을 하더라. 해서 여기를 물은 게 아니라 여기를 물으신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거죠. 그죠? 합철을 한다. 그러면 합철은 무엇이고 가철은 무엇이냐? 소송 기록의 편제하는 방법. 소송 사무의 접수했으면 사건 기록 편성에 관한 거예요. 편성의 방법에서는 별책으로 만드는 방법, 첨철하는 방법, 합철하는 방법, 가철하는 방법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 철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건 번호를 독립되게 부여하는지 아니하는지 등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실무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이다 라고 미루고 그거에 대해서는 생략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우리 이 교재의 객관식 문제, 기출 문제의 어떤 출제 원전이 되는 민사소송 실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18페이지에 있답니다. 해설해 보면은, 그죠? 제가 그래서 18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더라고. 예? 사건 기록 편성에는 별책으로 조제하는 방법, 첨철, 가철, 합철 이렇게 그걸 뭐 글씨로 봐서 아시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하시니까 굳이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맞는 지문으로 한 번 나왔습니다. 참가 신청은 원래는 가철인데 다툴 때는 합철하더라. 한번 도출 지문으로 한번 정리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건 기록 편성 방법에서 가철, 합철, 첨철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물은 문제는 안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설명을 약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십시다. 5번. 다음 중 가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 사건인 것은 바로 답이 보인다. 그죠? 유럽은 민사라면서요. 그죠?
여러분 민사라면서요. 그럼 나머지는 다 가사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면은, 예, 얼마 안 됐으니까. 5분도 안 됐어. 그죠? 여러분, 또 이렇게 민사사건 기억나시죠? 상속, 재산분할 청구권, 여러분, 몰라도 기억 안 나도 요 세 개는 기억이 난다. 그게 제일 많이 나왔다. 예, 요 정도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10분 남짓 공부를 했는데 그 정도는 이게 남는 게 있어야 돼. 그죠? 그러려고 기출문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민사사건이라는 것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답이 딱 보입니다. 그죠? 나머지가 가사라는 거죠. 그죠? 읽어보십시다.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선배 청구. 저거는 가사군. 입양 무효 취소, 파양 무효 취소, 파양을 원인하는 선배 청구. 그래, 가사라고 했지. 과거의 양육비 청구. 이것 또한 가사군. 예.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또 다음 문제도 똑같은 겁니다. 이번에는 또 다음 중 민사사건인 것은 이렇게 기출 문제만 공부를 해도 몇 번 나오던 거다. 그죠? 다음 중 민사사건인 것은 이거잖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자녀들이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를 상대로 한 선배 청구. 이건 민사더라. 그럼 나머지는 가사라는 얘기인데 계속 나옵니다. 이혼 무효 취소, 이혼한 선배 청구, 재산 분할 청구권, 사실혼 부당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선배 청구 등입니다. 예. 예, 민사사건과 가사사건에 대해서는 이상 6문제가 다인 것 같습니다. 가볍게 정리하시고, 민사소송법도 그렇고, 모든 절차법은, 앞으로 이제 갈 길이 깁니다. 앞에서 힘 빼는 거 아닙니다. 예. 그 기출문제집을 보면, 앞부분에 되게 굉장히 힘든 게 나와요. 그죠? 그렇지만 시험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앞부분부터 끝부분까지 골고루 나온다는 거죠. 심지어는 중간에 많이 나오는 부분, 또 끝부분, 단골 출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모든 절차법이 그렇습니다. 앞부분에서 힘 빼지 말자. 가볍게 이렇게 기출문제 6개 정리해서 민사냐 가사냐 구분하는 것 가볍게 터치하고 지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우리는 책을 처음 접해가지고 맨 앞에서 이게 중요한 거 힘 다 뺍니다. 그죠? 정작으로 중요한 그 부분에 갔을 때는 그때는 힘이 빠져서 학습의 효율을 이렇게 높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곤 합니다. 그러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볍게 기억하십시오. 민사냐 가사냐. 예. 예. 그 다음 또 보십시다. 아유, 드디어 이제 2편 당사자 나옵니다. 법원 좋습니다. 빈 페이지가 많았습니다. 쉬어가는 페이지가 벌써 민사재판권 재판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1번 문제 보십시다. 재판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 1번부터 쭉 읽으면 좋겠습니다만 그죠? 본 강사 눈에는 이렇게 저도 법무사 시험을 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무사겠죠. 객관식 시험을 칠 때 이렇게 지문이 빡빡하지 않고 얼기설기
공간이 많잖아요. 얼핏 봐도. 그죠? 본 시험에도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문제를 딱 읽고 문제를 딱 읽은 다음에 가장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여기다 표시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맞는 지문을 고르라는 것이 틀린 지문을 고르라는 것인지 먼저 수험생 두뇌에다가 딱 입력을 한 다음에 틀린 거 그러면서 지문을 이렇게 읽는 게 물론 바람직하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번에 보고, 그죠? 지문이 얼기설기 빈 공간이 많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훑어보면은 여기에 일단 틀린 지문이 딱 눈에 뜨이잖아. 그죠? 틀린 지문이 기판력의 부존재를 간과하고 본안 판결을 하여 재판권의 부존재를 간과하고 본안 판결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기판력이 발생한다? 말입니까? 뭡니까? 그죠? 그 판결은 확정돼도 무효죠. 그죠? 확정돼도 무효고 재판권이 없는데 무슨 기판력이 발생해. 그죠? 탁 보이면은 이렇게 하고 답을 먼저 체크한 다음에 대부분 문당 시간이 1분 정도 주어진 모든 시험이 다 그렇잖아. 그죠? 이 정도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지만 지문이 좀 길어. 그죠? 그렇게 자세하게 판단할 만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한 문제 가지고 2, 3분씩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실제 시험 가면 1분 안에 그걸 판단을 해야 되거든. 그죠?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훑으면서 내가 답이 이거 고르는데 한 2, 30초면 고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읽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먼저 체크를 하고 확인하는 거죠. 그죠? 재판권의 존재는 그래. 소장 심사 시 재판권 없이 명백하다면 명령으로 소장각하 명령. 민소법 조문에 있잖아. 그죠? 254조인가 그 근처에. 재판권의 부존재를 간과하고 본안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은 안 된다. 상소는 되지만 왜 재심은 왜 안 되냐? 재심 사유는 엄격한 법정주의. 그 법조문에 재심은 이러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사유가 법에 있어야 돼. 이 경우는 재심 사유가 없어. 그래서 재심 사유는 아니더라. 예,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보십시다. 예, 이렇게 강의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만약에 복습하실 때 문제를 다시 보실 때 해설 부분을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겁니다. 읽으면서 읽는 거는 그죠? 제가 해설을 읽는 문제를 보고 문제를 푸는 요령이라든지 어떤 키 요것 때문에 틀렸다는 지적을 하겠지만 해설을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죠? 해설은 책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법원 사무관 등 민사소송법상 법원 사무관 등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뚝 이렇게 또 이렇게 봅니다. 그죠? 이렇게 봐. 이렇게 보는 것은 공부할 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은 한 줄 한 줄 공부할 때 보는 거고 그렇게 확실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갔을 때는 이렇게 읽지 않으시고 그 공부를 확실하게 한 사람은 이렇게 읽으면 답이 보입니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예.
이렇게 읽으니까 얼핏 그죠? 말도 안 되는 게 하나 딱 보여 그죠? 이런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게 한눈에 딱 보여 그죠? 법원 사무관 등에게 법관은 재척 기피 회피에 관한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준용되죠 그죠? 법원 사무관도 법관의 재척 사유가 적용이 됩니다. 준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지문도 한번 보십시다. 법원 사무관 등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배치되어 재판에 부수 사무를 처리하는 단독제 기관이다. 오, 그렇군. 단독제 기관이구나. 법원 사무관 등은 법관이라 해도 대행할 수 없는 고유의 권한을 갖는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 4번. 법원 사무관 등이 주로 행하는 사무에는 심판에 참여, 송달 사무, 소송사항의 공증, 집행문 부여 등이 있다. 그대로 맞는 문장입니다. 그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긁어도 말도 안 되는 게 3번에 딱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본 시험에 갔을 때 만약에 시간이 처음에는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풀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계산을 해볼 때 10분 남았다, 20개 남았다. 그런 경우가 까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10분 남았다, 20개 남았다. 큰일 났다. 끝에 찢게 생겼다. 그럴 때는 달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평소에 연습을 한 사람하고 그냥 가서, 현장 가서 그 돌출 상황을 처음 당한 사람하고는 맞춤 개수에서 차이가 좀 나겠죠. 그죠? 두세 개 정도는 차이가 날 겁니다. 이런 당연히 공부는 당연한 거고, 시험 치는 연습까지 하시는 게 옳다. 그거를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하자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시범을 보여드리려고 저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뭐 설명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이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것을 가르쳐 준, 글쎄요. 그런 게 과연 있을까요? 있다면 몇 개나 될까요? 그죠? 예. 우리는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어떤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기출 문제를 예를 들어서 시험 치는 연습을 같이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기출 지문도 공부하고. 예,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십시다. 말씀드렸다시피 해설이 길게 돼 있는데 해설은 각자 읽으시는 겁니다. 전문심리요원이라. 문제가 조금 길다, 그죠? 예,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읽으면서 다 공부해야 돼, 내용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한번 가본부터 읽어봅시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형사재판에서의 배심원 제도와 유사한 참심원 제도인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심리위원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재판의 합의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꼭 맞는 말 같죠, 그죠? 그렇지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죠? 재판의 합의에는, 예, 이 근거는 해설에 있으니까 읽어보십시오.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틀렸고, 그 다음 나아번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따라 전무심리위원 지정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합의로 전무심리위원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맞는 말이랍니다. 근데 예. 다음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 진술은
민사소송법상 증거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의 서면이나 설명, 의견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 그렇지 않다.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 전문심리위원회에 대해서도 민소법에 따라 제척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거기에도 준용이 되더라 해가지고 답지문은 2개 골라서 이렇게 풀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렇게 긁는다고 그래요. 이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러기엔 좀 무리가 있다. 그죠? 다 읽어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렵다고. 이렇게 나오고. 다 읽어야 돼. 다 읽어야 돼. 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십시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바로 답이 보이네. 그죠?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 제출, 기일에 출석할 설명이나 의견 진술이 있으며 동의가 있으면 재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재판의 합의는 아니라고요. 바로 답이 옳지 않은 거니까 바로 답이 1번에서 나와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시간을 절약하게 되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다 읽지만 실제 시험 칠 때는 만약에 옳지 않은 걸 골랐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1번이 아니야. 그죠? 2, 3, 4를 읽지 않는 것 또한 시험의 기술입니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죠. 그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렇지만 합리적인 범위를 확실하게 공부하면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시험 점수를 많이 얻겠다. 좋은 얘기죠. 그죠? 그렇지만 굉장히 소박한 방법입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이걸 버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실력도 중요하죠. 시간 안 배도 실력 못지않게 시험 점수와 관계가 깊습니다. 그죠? 우리는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2번도 읽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 허가를 받아 당사자 정인 또는 감정인 등의 소송 강에 그래 직접 질문할 수 있다. 맞다. 3번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때 당사자가 그걸 기피할 수 있다. 제척 기피 제척 다 된다. 해피. 다만 당사자는 감정인의 감정사항에 진술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 그걸 기피하지 못한다. 어려운 지문이지만 명문조항이 있답니다. 4번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공기관, 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 촉탁할 수 있다. 이거는 감정 촉탁할 때는 선서를 하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맞는 지문으로 정리하시고 지나가십시오. 문제 푸는 방법은 그죠? 만약 이렇게 옳지 않은 거 골랐는데 일본에서 바로 여기에 보였어. 그죠? 우리는 이게 공부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구석진 지문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함정이죠. 굉장히 얼마나 굉장히 구석진 여기서부터 굉장히 구석진 후미진돼 있는 문장들이잖아요. 그죠? 갖다 두는 여기서 말려둬서 시간을 좀 허비하라고. 예. 출제위원은 그렇잖아요. 수험생이 시간을 좀 허비하게끔 만들어야 수험생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합격시키는 건 아니죠.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공부하니까 이렇게 다 읽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건 건너뛴다. 예. 그래서 이렇게 쉬운 답지문을 던져주고는 여기다가 후미진 아주 구석진 문장들 눈치를 그렇게 채우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제적 깊이 회피 또 가십시다. 제적 깊이 회피.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이 17년 1월 5일 종결되었고
판결 선고기일이 저렇게 지정되었다. A는 선고기일 고지받자 자신이 출석할 수 없는 날을 선고기일로 지정하였다면서 담당 법관과 참여관, 실무관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기피 신청을 하였다. 가장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비교적 쉬운데 옳은 것은 이러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거는 아까처럼 지문 하나만 알아도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지만 조금 전에 합의 전문심리위원 이런 문제는 옳은 것은 그러면 네 지문을 다 알아야 돼. 그리고 시험장에서도 네 개를 다 체크를 해야 답이 나오는. 그래서 옳은 걸 물을 때 더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한번 지문을 보십시다. 1번 기피 신청이 있으면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하므로 그것 맞다. 만일 담당 재판부가 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부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위법은 하지 않다. 예,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죠? 2번 참여관과 실무관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참여관과 실무관의 A의 기피 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렇지 않다. 참여관과 실무관도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재척사유적 준용된다는 거 앞에 문제에서 나왔었죠. 그죠? 그 다음 3번 기피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므로 법정에서 구두로 신청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기피 신청이라 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 구두로도 할 수 있다. 4번 옳은 게 4번인가 봐요. 그죠?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해당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합니다. 하나, 해당 법원의 법관이 부족하여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을 제외하고는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위의 직근 상급 법원, 바로 위의 상급 법원이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십시다. 2번. 기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좋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피 이유가 되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에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일으킬 객관적 사정을 말하는 것이다. 주관적인 나의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다.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고. 판례는 소송 당사자 일방이 재판장 변경에 따라 소송 대리인을 교체한 경우 이러한 경우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맞다. 그런 판례가 있다. 3번 기피 신청의 당부의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이 스스로 할 수 없고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재판한다? 그렇지 않다. 네. 기피 신청 당부에 기피당한 법관이 스스로 할 수 없고가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여기를 약간 넘겨서 요걸 읽고 갑시다. 여기다. 그죠? 요 부분입니다. 그죠? 여기 틀렸다는 해설인데 재척 또는 기피 신청이 그 방식에 어긋나거나 둘째,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이럴 때는 그 법관이 신청을 받은 법관이 각하한다. 그러니까 지문에 보면은 그렇잖아. 그죠?
기피 신청 당부의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이 스스로 할 수 없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니까. 예. 그런 경우가 바로 요겁니다. 여기. 기피 신청이 방식에 어긋나거나 둘째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그럴 때는 스스로 이를 각하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고 4번 지문까지 보고 갑시다. 맞는 거겠죠, 그죠?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본안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하는데 법원이 기피 신청을 받았음에도 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종국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에 의하여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 거기 해설해 보면은 특별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특별항고라는 것은 다른 불복 수단이 없을 경우에 하는 불복 수단입니다. 그럼 다른 통상의 불복 수단이 있다는 거죠. 그죠? 종국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로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좋습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다음 문제 또 제척 기피 문제가 좀 몇 개 안 된다. 마저 보십시다. 그 다음 이 문제입니다. 법관의 제척 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좀 내용이 좀 어렵다. 그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부터 보십시다. 요거는 최종 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에만 관여한 경우는 이전 신급의 재판에 관여한 때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 제척 사유 중에서 전심 관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 신급에 관여했을 때. 그러니까 1심에 재판한 사람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승진을 해서 2심의 재판관이 돼서 똑같은 사람이, 그럼 그 사람 이전 신급 재판한 사람이 또 재판 같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척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심 관여 또는 이전 신급의 재판에 관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증거조사만 하거나 최종 변론 전의 변론이나 저 정도 가지고는 이전 신급 재판에 관여한 때가 아니다. 그 다음 청구 이의소에 있어서 그 대상인 본안 판결도 이전 신급의 재판에 해당한다. 이게 지금 틀린 지문인데 청구 이의소는 이전 신급이라고 보지가 않습니다. 제3자 이의소하고 청구 이의소하고는 다르죠. 그죠? 청구 이의소라는 것은 어떤 기판력 있는 판결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변론 전이거나 그 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로서 확정된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로 목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대여금 청구해서 집행이 들어왔어. 아니 내가 갚았지 않습니까? 집행하지 마세요. 가장 쉽게 예를 들면 그게 청구이의소입니다. 그죠? 청구이의소는 그 청구이의소의 대상이 된 본안의 확정 판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이전이냐, 이전 신급이냐, 이전 신급이 아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다. 그 다음에 3번 질문. 종중소송에서 재판부의 구성법관이 종중의 구성원이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어 제척 이유가 된다. 이게 변호사 시험에서 이게 나왔었는데 얼마 되지 않은 최근 판례입니다. 우리도 정리하십시다. 그러면 제척 사유 중에서 이전 신급의 재판이라는 게 제척 사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척 사유 중에는 조문에 해설해 보면 조문 있을 겁니다.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의 관계에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재판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죠? 공유자 중에 한 명이야. 또는 합의자 중에 한 명이야. 그죠? 근데 그 재산에 대한 분쟁이 올라왔을 때 그 사람이 재판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재척사유로 규정이 되고 있으니 종중소송에서 그 사람이 구성원이면 재척사유, 재척 이유가 된다. 판례입니다. 그죠?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 재척 신청이 각하될 때에는 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렇다. 였습니다. 재척 기피 또 4번. 재척 기피 옳지 않은 것은 좋습니다. 1번부터 보십시다. 변론 종결 후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는 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종국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그렇다. 왜? 변정 후니까. 그죠? 변론이 종결됐어. 그죠? 근데 또 기피 신청했다고 해서 또 정지를 하고 아니죠. 그죠? 그냥 정지함 없이 종국 판결을 할 수 있다. 2번. 재심 대상 판결에 관여한 법관은 당해 재심 사건의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재심 대상은 이전 신급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죠? 실제로 재심은 그 재판을 한 그 당해 법원이 맞는 게 관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집행할 수 있다. 이전 신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심은. 3번. 법관이 불복 사건의 이전 신급 재판 중 판결 선고에만 관여한 경우에는 불복 사건의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그렇다. 좋다. 그 다음 4번. 법관이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불복 사건의 이전 신급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재척 사유가 아니다. 예, 다른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전 신급 재판을 한 거예요. 자기 법원이 아니라 다른 법원에 촉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는 재척 사유가 아니다. 옳지 않은 4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어중간해서 여기서 잠시 끊었다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